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다시 또 이건 뭐고 사이클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울 거거든요. 하나씩 나눠가지고 뜯어볼 건데, 요 중요한 거라서 요거 하고, 이제 강세장이나 요거 이제 다음 장세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제 오늘 강의 이후에는 금융 장세는 뭐가 오른다. 실적 장세에는 뭐가 핵심이 된다. 이런 내용들 가지고 계속해서 또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사이클은 여기 이제 바닥 진입 구간과 그리고 폭락 시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스토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제랑 약간 중복은 되더라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작할게요. 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구간 여기서 그죠? 요렇게 올라가는 구간에 일어나는 일들 6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요 구간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거는 1번 금융 긴축, 긴 금융 긴축의 정책의 완화. 어, 즉 금융 긴축이 돈을 줄이고 그죠? 하던 돈을 줄여 가지고 물가를 잡던 시점이 지나면서 이제 슬슬 이제 돈을 풀기 시작하는 시점. 요때의 증상은 경기가 불경기, 불경기, 음, 모두가 불경기를 이야기하는 시점이고, 그리고 기업들이 도산을 한다. 이 불경기 3, 기업의 도산 3.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이 기업이 도산되고 수익이 악화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때부터 요 텀에서 시작되는 게 4번. 요게 이제 알고 계셔 다음에 이제 넘어갈 때 또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공공 투자를 확대시킵니다. 투자의 확대. 음. 요때부터 공공 투자를 확대시키면서 경기를 부양을 시작합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이자를 완화시킨다. 이자를 줄인다. 오, 이자, 이자율 하락. 금리를 줄여서 요 돈들을 자금으로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하는 것이 요 바닥 기간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거의 다 했거든요, 이게 그죠? 금융 긴축도 했고, 그리고 공공 투자의 투자 확대도 했다, 그죠? 했고, 기업들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도산하거나 불경기를 맞았고요. 이자율도 많이 떨어졌고, 그죠? 예. 이제 요런 걸 하고 나면은 드디어 실적 장세에 오는데,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서서히 경기 회복에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죠? 요 구간에 그 정책들의 모든 것들이 모여서 이 구간을 오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적 장세에 오게 되는데, 실적 장세에 왔을 때는, 보시면은 이제 이것도 한 몇 가지가 있거든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그 정책, 공공투자 확대 등 정부 정책과 그리고 금리 인하, 그죠? 이자율 금리 인하 등으로 인한 돈 풀기, 유동성 등이 들어와서 주식시장에서 실제 설비 투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돈이 막 돌아가지고 요 돈으로 이용해서 이제 두 번째 실적 장세가 생기는데요. 자, 실적 장세의 1번의 특징은 기업 실적이 요 실적 장세 이제 요거 할게요. 실적 장세의 첫 번째 특징은 1번 기업의 실적이 대폭 증가된다. 기업 실적의 대폭 증가. 대폭 증가. 증가가 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엄청 큰 폭으로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식 회사 가치가 요 정도 올라가는 기업들이 나온다는 거죠. 반도체에서 거의 많이 나올 확률이 많죠. 현재는 올해는 이제 반도체가 운이 좋게 요 시즌에 맞춰서 반도체 사이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반도체 볼만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대폭 증가가 되고 그다음 뭐냐면은 1, 2 이제 이 실적 장세에서 2번은 활발한 최종 수요로 인해 가지고 자 할게요. 수요
이제 드디어 실적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돈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로 인해 가지고 재고가 부족해지고 재고 부족. 음. 계속 경기가 할당돼 재고가 부족해져 가지고 여기서 또 결국은 뭐가 일어나냐면 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는 정부 주도의 어, 투자 그죠? 투자 및 설비 등을 만들었죠. 태양광 신재생 그죠? 신재생. 우리나라 제일 중요한 게 신재생이었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민간 단위의 투자가 일어납니다. 민간 단위. 실적 장세에서는 민간 단위의 설비 투자, 설비 투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민간 단위의 투자가 이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최고조에 이릅니다. 최고조. 그러니까 진짜 레알 수요자들이 막 생겨가지고 요때는 경기 부양을 위한 투자를 했다면 요때는 레알 투자자들이 막 생겨가지고 요때는 거의 그냥 민간 단위에서 가장 활발한 형식으로 경기가 부양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래 되면 일단 뭐냐면은 돈을 막 쓰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막 쓰고 막 물건을 사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돈으로 물건을 많이 사고 막 경기가 좋아지니까 뭘 많이 쓰겠죠. 요런 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합니다. 쉽게 그냥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렵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자, 막 돈이 이렇게 막 사가지고 물가를 뭘 막 사요, 그죠? 막 사기 시작하면 원래 있던 물가가 이만한데 그래서 이게 뭐냐 물가 말고 연필 아니다 컴퓨터가 요만한데 그죠? 계속 살려살 많아지면 컴퓨터가 한 개인데 그죠? 이제 값이죠. 그래서 컴퓨터 가치가 올라가겠죠. 어, 어쨌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냥 쉽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 컴퓨터가 있고 살란 사람이 이름 많다. 그죠?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경기가 활성화돼 갖고 돈을 많이 쓴다. 그러면 당연히 컴퓨터 값은 100원에서 500원까지 불러도 누구든 사겠죠. 오케이. 이해되셨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렇죠. 물가가 상승한다. 요까지 되면은 이제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실적 장세 이모고. 오케이. 실적 장세에서는 보시면 자 이제 특징 한번 다시 적을게요. 1. 기업의 실적이 정말로 대폭 상승한다. 요때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고 하면 실적 장세에서 정말로 큰 폭으로 상승을 한다. 2번 최종 수요. 자, 돈 쓰려고 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져 가지고 물가를 올린다. 물가가 올라간다. 그죠? 왜냐면 뭘 계속 사면 물가가 오르겠죠. 그래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뭐 이제 원화나 무슨 환율 부분을 좀 빼버릴게요. 괜히 설명하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자, 이렇게 계속해서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서서히 이제 이자율이 서서히 오르는 거죠. 왜냐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자율은 같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물가와 이자율은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물가를 잡으려면 이자를 올린다 이런 개념이 좀 있는데 그건 생략할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제 그 다음 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정부에서 무엇을 하냐면은 금융 긴축 정책을 시작합니다. 요쯤 되죠? 여기 물가가 너무 심하게 올라가지고 계란 하나 10만 원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계란 한 판에 지금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계란 사러 갔더만 계란 뭐 이래 비싸노 이런데 이제 10만 원 한다 치면은 잡아야 되겠죠. 이거 이제 정부 단위에서 잡기 시작하는데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올립니다. 왜요? 자, 그럼 원래 돈을 풀어가 막 이렇게 가던 게 주식시장에도 가고 하잖아요. 막 돌면서 경기가 활성화되는데 이자율을 올라가면은 돈이 다시 여기 넣어놓으면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자율을 올리면은 돈들이 다시 안전하게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즉 돈이 줄어들면 당연히 쓰는 게 작아지니까 그죠? 자, 이것도 또 쉽게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다섯, 여섯, 일곱 명.
7명이서 컴퓨터 하나를 사는데, 컴퓨터. 예. 자, 이때는 부르는 게 가벼우니까 올라가겠죠. 이게 물가라고 칠게요, 컴퓨터가. 근데 만약에 2명만 남고 야들을 안 살라고 한다. 야들은 지금, 야들의 돈이 지금 은행으로 간 거죠. 아, 이게 스팸 오는 타입인데, 그죠? 예, 그래가지고, 요렇게 되게 되면, 컴퓨터 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없어. 그러면 내려야 되겠죠. 가격을 내려가 얘들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뭐, 요런 식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다 정도로 개념을 이해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자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나요. 1번은, 그죠? 금융긴축 정책. 정부에서 금융긴축. 하면 두 번째 특징은 채권 가격이 오릅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그죠? 채권에 넣어놓으면은 이제 채권 시세 차익이 낮을 때죠. 한 시세 차익이 한 10% 이상, 즉 시세 차익이 난다는 거는 채권 가격이 10,000원짜리인데 그죠? 만기된 10,000원을 다는데 얘가 지금 할인해가 9,000원에 팔고 있다고 치면 그죠? 일단 얘가 10%를 벌잖아요. 거기 여기 이제 채권 이자율이 있는데, 이자율이 뭐 한 1%밖에 안 돼 있다가, 갑자기 똑같은 조건에서 얘가 이자율이 5%가 됐다고 칩시다. 그죠? 그러니까 금융 긴축으로 인해가 금리를 올리면은 채권 이자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5%가 됐다고 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익률이 15%가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내 같아도 채권을 9,000원에 살라고 하겠죠. 그랬고 1년 있다가 15%면 괜찮잖아요. 이런 수요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자가 올라가면, 금리를 올리면.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채권 시세가 계속 올라가면서 천정까지 갑니다. 채권 시세. 채권 가격이죠. 2번은 채권 시세가 천정으로 간다. 이해되시죠? 요 구간에서는 채권이 시세가 제일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쯤부터 채권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여기서 또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 이런 개념도 볼 수가 있겠죠. 채권은 저도 안 해봤지만 채권도 그래서 매력적인 하락장에서는 매력적인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을 나눠서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그죠? 해지 수단으로도 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천정을 거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주식 시장은 이제 천장에서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 시대, 즉 한 시대를 풍마했던 이 고점은 끝이 납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데, 여기 주식을 투자하던 자금을 이 고점이 올 것 같은 구간부터 채권으로 매입하기 시작을 한다면, 그죠? 미리 이 하락장을 잡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채권은 안전한 건 언제든지 수익을 주죠. 얘는 망하지 않는 국채 뭐 이런 것만 사놓는다 해도 수익률은 꾸준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권 가격이 낮을 때 사가지고 지갑까지 천정까지 오면 이 시세 차익도 남기고 그 다음에 이자 수익도 남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역금융장세를 맞이합니다. 이해되셨죠?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래요. 생각보다 보시는 분들이 없어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됐죠? 요때 가장 큰 특징은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이 시발점이 됩니다. 여기 금리가 급등한다. 심하게 급등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됩니다. 이해는 되셨죠? 요렇게 불리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금리 인상과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회사가 돈을 빌린 돈이 이자가 올라가죠. 회사에서. 그럼 어떻게 되죠? 회사에서 돈 갚아버리는 게 좋죠. 5% 10% 되는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는 기업들이 생겨납니다. 그죠? 왜냐면 간단하죠. 수익률이 5%밖에 안 되는 기업이 은행 이자 5%를 내라고 하면은 요거 뭐 벌어서 마이너스 내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 실적의 악화의 그림이 보이게 됩니다. 기업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죠? 어쨌든 이자가 오르게 되면 결국은 재무제표상에 안 좋은 일이 생기겠죠. 빚 갚는데 돈 다 썼어요. 돈 벌어 어디 갔는데 주주들 이야기하면
빚 갚는데 5%인가 해가지고 우리가 원래 평균 5% 수익이 나는데 빚 갚고 나니까 남는 게 없네요 하면서 이제 드디어 진짜 실적이 안 좋아지는 역실적 장세에 오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 책이 엄청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할 일이 뭐겠습니까? 드디어 재고를 조정해야죠. 가득 쌓은 재고를 어쨌든 팔든지 해서 돈 만들고 줄여놓겠죠. 그러면서 서서히 급락장이 온 다음에 서서히 이런 식으로 서서히 또 하락장이 옵니다. 이런 하락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다. 이제 드디어 핵심을 하나 할게요.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할 건데 오케이. 자, 이제 요거 설명드리면 제일 중요한 내용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셨죠?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실적이 안 좋아. 진짜 안 좋아. 역실적장세. 그리고, 금융장세. 그 다음에, 실적장세.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이걸 정리해서 모아서 설명드리면, 강세장세가 있고, 약세장세가 있습니다. 색깔이 좀 안 좋습니까? 검은색으로 바꿀까요? 파란색으로 할까요? 자, 강세장세는 이제 장세가 강해지는 장세라서 금융장세, 실적장세라고도 불리고요. 약세장, 장이 안 좋은 약세장을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라고 부릅니다. 혹시나 이제 강세장세, 약세장세란 말을 할 때는 이 안에 요 두 개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거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닥권에서는 항상, 불경기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바닥이 나오고요. 천정도 마찬가지.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천정. 주가의 천장도, 이 화랑기가 이미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먼저 천정을 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고점에서 잘 팔아야 되거든요. 저도 이제 채권을 조금 들어갈까 싶은데 아직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한 몇십억 벌면 이제 채권을 좀 살 겁니다. 근데 천장에서 화랑기가 나옵니다. 그죠? 채권 나도 잘 모르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천정이, 그러니까 경기는 좋아지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이미 천정을 치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천정인지 아닌지. 이런 그림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발빠르게 천정이 되기 전에는 금리 인상 민감하게 보시면서 이제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지만 주식시장은 이미 이렇게 반영이 돼 가지고 내려간다는 거죠. 먼저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리가 인상될 때부터 주가는 폭락한다. 그죠? 그래서 기간도 잡을 필요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한 1년에서 2년 정도, 내년 정도 안에, 이제 이게 이제 이런 그림이 좀 그려질 수 있는데, 이 그림 누구든지 맞출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더 심해지게 가기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이 버블은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는 버블이 나옵니다. 진짜 슈퍼 버블이거든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해갈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금 아니죠. 지금 이제 초입고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실적 장세나 이 뒤쪽에 이제 일어날 현상들이 있거든요. 실적 장세 마지막에 일어날 현상들 좀 세밀하게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소재 산업에서 장비 산업으로 신규 소비가 늘어난다. 기업들이 대형주들이 천장을 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요것도 나중에 이제 실적 장세 강의에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